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성로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디어 혁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은 기계공학, 모빌리티 중심의 혁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혁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그런 산업적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지능화 기반의 그런 4차 산업혁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능정보기술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뒤쪽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DNA라고 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하는 기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나 많은 이유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일자리나 아니면 풍요 속의 불안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보다 훨씬 이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일자리 문제가 역시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리 보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국가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자,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기존보다 손쉽게 이동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기술이 나오고 발전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경쟁에 노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체의 경쟁자가 구글이나 애플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상파의 경쟁자가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OTT나 여러 가지 미디어의 새로운 형태로 인해서 새로 그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쟁의 핵심 요소도 기존하고는 다르게 그 새로운 측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많이 언급했다면 최근에는 인재, 데이터, 스마트 자본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다 아시는 기술 혁신의 허브와도 같은 곳이고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 해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팬데믹의 시대이고요. 이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재난이 일상화되었으며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 기술 이런 것들의 등장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인류가 만들어낸 훌륭한 툴에 해당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미디어 발전의 단계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를 거친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미디어 측면으로도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마치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을 이제 목격을 했다면, 뒤를 이어서는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산업혁명으로 치면 2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혁명과 빗대어서 아무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현재 지능화 혁명과 더불어서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방송,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 방송을 제작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 발전 단계에도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주기별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디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이제 우리에게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BBC나 이런 지상파 중심의 미디어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MZ 세대의 경우에는 TV를 이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케이블 이렇게 넘겨보시면 수백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상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시청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종편에는 밀리고 OTT엔 치인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로서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미디어 연구소에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다 어떤 그 기여나 아니면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해야 되겠고요. 관련된 법이나 규제도 필요하다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송이나 미디어에 대한 진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어떤 방송이나 미디어 영역이 굉장히 공고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플랫폼 사업의 하나의 사업 부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통신사나 방송사, 영화사, 포털, 테크 유통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들이 느끼는 편리성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미디어 측면으로 보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하는 DNA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DNA 기술의 방송과 미디어 활용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VR 사례 그리고 AI를 방송에 접목한 그런 사례들 그래서 AI 앵커가 나오고 AI에 기반한 창작,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고인이 된 분, 돌아가신 가수의 목소리를 본딴 그런 AI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서 전에 없던 종류의 이런 도구들이 역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인간 또는 뭐 virtual human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정말 사람 같은 그런 가상 인간들의 모습이 그 여러 기업들 그리고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메타버스나 아니면 이제 AI 인플루언서 그리고 AI 기반의 모델들 이런 개념들이 역시 방송과 미디어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고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예를 들면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그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저자가 부의 미래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한 그런 그림을 저희가 재구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은 1마일의 속도로 변화하고 정부는 25마일의 속도로 변화하며 가족의 어떤 그 형태나 이런 것의 변화는 그보다 빠른 60마일 반면에 시민단체나 기업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BS는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법과 정부 사이일까요? 아니면 정부와 가족, 가족과 기업 어느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찰스 다윈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기보다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그럼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화두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범부처적인 관련된 아젠다를 심의하고 그리고 정부와 그 민간의 접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음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미래차나 바이오 헬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소위 말하는 빅3 기술에 대한 산업 경쟁력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면에서, 그리고 인재 혁신 면에서, 인재 양성 면에서 역시 정부의 노력이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노력들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 기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나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커톤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끝장 토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토론을 벌여서 결국은 접점을 도출하는 그런 그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4차위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관련된 국가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DNA 기술에 대한 눈높이가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현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큰 견지로 보면 한국판 뉴딜의 일부이고요. 깨끗한 물을 모아서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4차위가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데이터 119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NA 기술이라고 하는 것,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이 되고요.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을 열거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불안해서 중국 기업들이 세계 10위권 안에서 조금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10개 기업들의 공통점은 데이터 기반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유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석유를 이용하고 탐사하고 시추하는데 데이터를 널리 활용하고 있으면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낳고 또 여러 가지 AI나 기술의 발전이 데이터의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어서 보다 많은 데이터가 날로 생산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기업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산업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화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 이제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그리고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기업도 이런 플랫폼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기회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야말로 미디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유선통신 못지않게 한국이 무선통신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였고 지금 현재 6G와 관련해서도 세계 각국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에서 6G로 가면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이 더욱더 발전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G의 선점을 위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정부와 기업들이 활발한 그런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저궤도 통신망 구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요.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런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통신망에 대해서 일찌감치 눈을 떴고 이미 많은 수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이제 새로운 휴대폰을 내놓았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그런 통신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위성 통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이런 기회들이 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부침을 겪었고요. 여러 가지 실패 사례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빅데이터와 GPU라고 하는 병렬 처리 하드웨어의 출현으로 인해서 기존에 없던 그런 성공을 이제 낳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얼굴이나 음성, 텍스트와 같은 그런 고차원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기존에 없었던 그런 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있고요. 그 배우의 어떤 특징을 유지하면서 아이덴티티는 지워버린 그런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간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보유하게 되었고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측면으로도 이런 소위 말하는 가짜 그 휴먼,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의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우려도 크고요. 기술적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보안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 얼굴을 만들어내고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명공학에 대한 뭐 백신이나 뭐 의학이나 이런 쪽 관심이 국민들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예를 들면 백신, mRNA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 주입이 되어서 결국은 그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설계도를 우리 몸에 넣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설계도를 만들 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픈 AI라고 역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그런 인공지능 기업인데요. 거기서 초거대 AI의 어떤 많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GPT-3라고 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 있는데요. 마치 사람이 작성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사실적인 그런 글을 쓸 수 있고요. 기사나 아니면 뭐 심지어 거짓말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초고대 언어 모델이 컴퓨터 비전, 즉 시각지능 쪽하고 결합이 되면서 예를 들면 이쪽에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만들어줘라고 간단한 문장을 하나 쳤는데 이제 사람보다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그 섬세하고 진짜 같은 그런 아보카도 의자를 사진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면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도 람다라고 불리는 초거대 언어 지능 모델을 내놓았고요. 이를 이용해서 마치 사람처럼 대화하고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주 그 특이한 그런 경우다라고 외국의 연구자들이 이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진 강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제조업은 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조선업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한국이 제조업 강국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의 ICT 인프라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 측면에서는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 이제 앞서느냐 거기에는 의문입니다. 반면에 ICT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한 강점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첨단 제품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수용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아주 슬기롭게 활용하는 그런 면에서 또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한국의 산업 기반과 그리고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ICT 그 인프라가 만난다면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KBS는 이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상파 방송이고요.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오랜 기간 영향을 이제 미쳐왔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 KBS도 많은 혁신과 그런 변화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이제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이것보다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그리고 플랫폼과 접목하여 변화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많이 고도화되었습니다만 진일보하기 위한
궁극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KBS가 일부 맡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